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연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 인생은 누구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한테 버려진 거죠. 더군다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살게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애한테 병까지 주신 거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큰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것마저 후원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수술도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보육원에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바로 입양이 됐었대요.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져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파양됐답니다. 제가 입양되고 얼마 뒤 밤새 안 자고 울고불고 해서 입양한 부모가 새벽에 깼는데 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소리가 벅차고 이상했대요. 그래서 입양한 부모가 놀라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했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심장기형으로 타고났다네요. 그 일로 저는 바로 파양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보육원에서는 저를 입양해 갔던 부모에게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대요. 입양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던 애를 데려다 키울 수는 없다고요. 두 분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아이를 누가 다시 입양하겠어요. 거기다가 당장 수술도 받아야 한다는데 보육원에서는 지금 당장 수술 시켜줄 수가 없어요. 원장님께서 제 파양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지금 당장 그 큰 수술을 할 돈은 보육원에 없었으니까요. 어머, 원장님 웃기시네요. 이 얘기가 입양 못 되는 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도 이 상황 황당해 죽겠는데. 혹시 보육원에서도 저의 심장 기형인 거 알고도 우리 집에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원장님이 수술 이야기까지 꺼내자 파양한 부모들은 원장님이 알고도 저를 입양 보낸 거 아니냐고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알았으면 입양 전에 당연히 말씀드렸죠. 저희는 누구보다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암튼 우리는 이 일에 전혀 책임 없으니까 당장 파양 신청해 주세요. 애가 잠을 안 자서 우리는 하루도 같이 못 있겠다니까요. 이미 아이에게서 마음이 떠난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장님은 포기하시고 저를 파양시켰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받아줄 가정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를 누가 입양하겠어요.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보육원에는 많은걸요. 이러고 있다가는 제가 수술도 못 받고 평생 심장기형을 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보육원 원장님은 제 수술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제 후원자를 찾지 못해 저는 수술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약만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장기형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격한 운동은 물론이고 달리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뛰어도 금방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돼서야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날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보니 저는 그날이 지금까지 아주 생생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보육원이 분주했어요. 보육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원장님부터 보육원 언니 동생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저도 친구들을 돕고 싶었지만 원장님께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뒷마당에 나가 혼자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보육원 뒷마당을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보육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갓길에 들어서자 목발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동네 남자애들한테 둘러싸여 놀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들고 있던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아이들은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보육원 애들만 보면 부모 없는 떨거지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린 여자애들 놀리고 있더군요. 너도 저기 희망보육원 사는 떨거지냐? 에휴, 너는 부모 도면에 다리까지 병신이라 어떡하냐? 열나 불쌍하다. 나 부모 있거든?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희 다 이럴 거야.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여자아이가 꽤 당돌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애들이 여럿인데도 기도 안 죽고 열심히 덤비더군요. 헐, 조그만 게 뻥치는 것 좀 봐. 너 안 되겠다. 무서운 맛 좀 보여줘야겠어. 그때였어요. 나쁜 놈들이 어린 여자애가 들고 있던 목발을 다 뺏어서 결국은 애를 넘어뜨리고 목발을 옆에 또랑에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넘어진 애를 보며 놈들이 킥킥거리고 웃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놈들이 더 신나서 저에게까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던 사이 바닥에 넘어진 여자애가 또랑까지 기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쁜 놈들은 더 웃었습니다. 저 꼴 좀 봐. 비 오는 날 바닥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제 심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들 때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요. 그런데 저 어린아이는 걷지도 못하는데 전혀 겁내지 않고 돌멩이와 흙이 잔뜩 있는 바닥을 팔꿈치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도 용기를 내서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잔뜩 주워 소리를 지르며 나쁜 놈들에게 던지며 달려갔습니다. 에이씨, 뭐야! 저 미친년이 감히 어디다 돌멩이를 던져! 우리 다 죽일 생각이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보다 훨씬 어린애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괴롭혀? 너희는 맞아도 싸! 제가 쉬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니 나쁜 놈들이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애가 어디로 갔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애가 또랑에 빠진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도랑이 깊지는 않았지만 아이 발이 돌틈에 꼈는지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부터 달랬습니다. 보육원에서 매일 하는 일이 어린 동생들과 놀아주고 돌보는 일이다 보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서 조금 전 보육원에서 받았던 사탕을 까서 아이 입에 물려주곤 손을 도랑 안으로 넣어 아이의 발이 낀 돌멩이를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아이를 도랑에서 빼내어 아이를 업었어요. 나 무거워서 언니가 못 업고 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언니가 어른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지금 희망보육원에 계시거든. 착한 아이는 그 와중에 제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더 걱정됐습니다. 목발을 뺏기고 도랑에 빠진 이 상황만으로도 힘들 텐데 혼자 두고 가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여기만 빠져나가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보육원이야. 내가 업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도 나이가 어렸는데 어디서 그런 패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가 아이를 간신히 업고 갓길로 올라왔는데 아이를 찾으러 온 어른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와 저와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어요. 제가 도랑에서 구해준 아이는 보육원에 봉사를 온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보자마자 놀라 안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제가 도와줬다고 했어요. 나쁜 놈들한테 돌을 던져주고 도랑에서 끄집어내줬다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은 서윤경이라고 대답했더니 제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별일도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니 역시 부모는 아이가 다치면 저렇게 놀라고 슬퍼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친구도 없고 매일 혼자였는데 너처럼 좋은 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 너 아니었으면 우리 딸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서경아.
그 순간 괜히 저도 모르게 목발을 한 아이가 부럽더군요. 저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는 제가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고 저를 버리셨는데 저 부모에게는 걷지 못하는 자식을 걱정하고 아끼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도와줬던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리 보육원에 매년 큰 기부금을 후원해 주시는 회사의 대표라네요. 저를 안아줬던 아줌마가 그 대표의 아내고요. 원장님께서 얼핏 그 부모에게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 사연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아이 부모님께서 제 수술을 지원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됐다, 잘됐어. 이제야 하늘이 널 좀 도우시나 보다. 원장님께서 너무 잘됐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데도 저는 현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정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저는 그날 그 아이의 부모님 덕분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수술로 건강한 심장을 되찾았어요. 그 수술 덕분에 심장만큼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끝나고 회복한 뒤 제 수술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가족이 큰아들 유학 문제와 여자아이의 다리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들어 그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숨도 못 쉬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 수술에 제 모든 운을 다 쏟아부었는지 그 이후로는 저에게 큰 행운이 없었어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했는데도 저는 입양이 되지 않아 19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시절 내내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들켜 항상 놀림감이 되고는 했어요. 대학에 가서는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 틈에 섞여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만 친해지면 금방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도무지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취직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 전문대를 갔습니다. 전문대에 가서도 삶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학비도 내야 하고 집 월세도 내야 하다 보니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평범한 대학생인 척하고 싶어도 저절로 티가 났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대학 때였는데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남자친구의 절친들이 여자를 소개해달라면서 미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친구가 저만 쏙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데리고 미팅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우연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 석영이도 데려가고 싶었지. 근데 남친이 보육원에서 자란 애를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좀 그렇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석영이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핑계 댄 거라니까. 너희들도 석영이 앞에서 꼭 비밀로 해. 알았지? 저는 친구가 한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날 수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척 미팅 잘 다녀오라고 해야 하고 그 친구들도 제 앞에서 애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날처럼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고아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고아라는 편견으로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좋아지거나 관심이 생겨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질 않았어요. 결국엔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20대 때는 몰랐는데 30이 넘어가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부모님께서 슬슬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도 결혼 생각이 없냐고들 물었어요. 넌 우리보다 직장 생활도 빨리 시작해서 돈도 많이 모았을 텐데 혼자도 오래 살아서 외로울 텐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야 항상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외롭기는 뭐.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랑 결혼 같은 걸 하고 싶겠어. 저는 입에 붙은 말이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제 편을 들었지만 저는 진작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겉으로는 고아가 어떻냐, 그게 네 잘못이냐 쉽게들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지인들만 해도 처음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고아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면 80% 정도는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해요. 나머지 20%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이고요. 아무래도 몇 년씩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제가 평소에 부모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일찍부터 혼자 살았으니 예상하는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네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래. 부모님 안 계신 거야 네 잘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집안 남자하고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지. 다들 제 생각을 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겉으로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봤다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동화 속에 보면 부모 없는 애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좋았어요. 나만 부모가 없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점점 클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언제나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항상 고난과 시련이 알아서 따라다녀요. 그런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막상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데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어요. 특히나 강아지를요. 보육원에 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보육원에서는 이미 버려진 애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으니 강아지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주인 없는 강아지들을 데려와 밥이라도 한번 주면 보육원 원장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는 저 혼자서도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니 당연히 키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전문대를 나와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동물병원 간호사로 취직이 된다고 해서요. 저는 동물병원 여럿을 옮겨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병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동물병원 옆에 펫숍을 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 아내가 바로 병원 옆에서 펫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원장 아내는 병원 근처에서 강아지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규모가 큰 병원인 것 같아 월급 밀릴 일은 없겠구나 싶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전 병원에서는 원장이 이상한 사람이라 월급을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자꾸 하루 일틀씩 월급을 밀리더니 한 번은 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길래 왜 월급을 안 주시냐고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 원장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게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줬더니만 고마운 줄을 모르네. 너처럼 듣보잡대학 나온 무식한 년을 누가 써준다고 그래. 써줄 때 입 닥치고 있어. 그거 월급 금방 줄 테니까. 고아로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돈을 안 준 건 본인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월급을 밀렸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랑 저 같은 애 월급도 못 줘서 빌빌거리는 주제에 누구한테 욕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당신 노동청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왜 항상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월급이 밀리는 병원에서는 한 달도 더 있지를 않았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애는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생활비에 구멍이 크게 나니까요. 그래서 큰 병원만 골라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월급은 밀린 적이 없지만 병원 자체가 이상한 병원이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동물병원에 오래 있어봐서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원장이 좀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다가 꼭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강아지가 아프니까 입원시켜놨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데리러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 강아지들은 데리고 있다가 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지자체의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부분 연락해서 데려가게 해요. 그것도 거의 제 업무였죠. 그런데 이 병원은 원장이 그 업무를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면 그 강아지가 항상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원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몇 달 근무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이지만 펫샵을 운영하는 원장 아내가 알아서 팔아먹은 것도 같고 애견 카페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같았어요. 저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퇴근이 늦었다면서 늦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가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린다고요. 원장은 단순 감기 같다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영양제 마치고 하루 입원시켰다가 내일 오전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이야 자주 강아지를 데려왔던 손님이니 원장을 믿고 강아지를 맡기고 갔죠. 그리고 원장은 저에게도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양제 주고 잠깐 지켜보다가 퇴근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병원에 핸드폰을 두고 퇴근한 거예요. 저는 가다가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바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핸드폰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원장님은 아직 강아지를 돌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왔는지 원장 아내가 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정통 혈통이라 판다고만 하면 가격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그 손님 부잣집 아들이라며 강아지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어?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지. CCTV 딱 보이는 데서 애 도망치게 하고 바로 근처에서 잡아야지.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헉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원장이랑 원장 아내가 항상 뭔가 의심스럽고 꺼림칙하긴 했더니만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유기된 강아지들을 몰래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서 손님 강아지를 빼돌려서 팔아먹기라도 하려고 했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진료 차트를 찾아 강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원장이 강아지를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 숨어서 원장과 원장 아내가 하는 짓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건너편에 수상한 검은색 봉고차가 한 대 도착했어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마스크를 한 웬 남자들이 장갑을 끼고 서 있었어요. 아무래도 강아지가 병원에서 나오면 잡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였어요. 원장이 정말로 강아지 케이지를 열더니 병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알아서 밖으로 나가라는 듯이요. 강아지가 케이지를 걸어 나오려던 그 순간 제 전화를 받은 강아지 주인이 나타나 병원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원장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간호사에게 다 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원장은 아니라고 실수로 잠깐 케이지를 연 것뿐이라고 강아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원장은 당황하면서 오히려 저더러 이상한 애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 각오해요. 그날 일로 강아지 주인은 동물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커져서 결국은 병원 문까지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도 병원까지 잘리고 동물병원 소송일에 바빴어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 원장이 계속 유기견을 팔아먹고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손님들 강아지를 몇 번이나 빼돌린 게 들통났어요. 그 일로 원장은 죗값을 치렀지만 저는 직장을 잃고 업계에서 소문나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안 됐어요.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도와준 그 강아지 주인과 인연이 돼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렇게 만나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는 환경, 조건도 모든 게 다 달라도 저와 남자친구는 비슷한 점도 많았어요.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말고도 꽤 많은 것들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남자친구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처럼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속도 좋지 않고 자꾸 잠만 쏟아지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눈물을 쏟았어요. 남들은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결코 아이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여자와 연애해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런 며느리를 반가워할 시댁도 없을 거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며칠 전부터 속도 미식거리고 잠도 잘 못 자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 임신이라네. 저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도 남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잘 알지만 계획지도 않은 임신이 됐으니 남자친구도 당황할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의 당황한 얼굴을 보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정말? 와, 어떡해. 너무 좋아. 내가 철이 없나 봐. 자기는 힘들 텐데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마냥 너무 기뻐. 너 닮은 딸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남자친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서 자리에서 폴짝 뛰어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자친구 말이 맞아요. 남자친구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고민이나 걱정 없이 해맑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예상치도 못한 돌발 행동을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아이를 앞세워 결혼한 여자로 볼 거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혼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숍 안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친구를 그대로 두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놀라서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인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요.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허락하실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우리 부모님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자기가 뭐가 어떻다고 우리 부모님이 자길 반대해. 당연히 반대하시지. 부모도 없지 직업도 없지. 별 볼 일이라고는 없는 애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면 나라도 안 좋아할 거야.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이가 생긴 게 기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쁘지 않았으니까요. 저 같은 애가 무슨 수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제 모습에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처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모임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겠거니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파티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와 사정이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이 정확히 뭘 하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강남 토박이에다가 미국 유학을 4년이나 갔다 왔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회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제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모임 자리에 온 친구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남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데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더군요. 저는 놀라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다들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인데다가 하는 일들도 다들 전문직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학벌까지 다들 좋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도 아니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학벌은 어떤지, 직업은 어떤 건지 대놓고 물어봤죠. 저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망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우리 종호가 여자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네. 곧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는다더니 이러다가 안 물려주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어요. 남자친구네 아버지께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친구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니 대단한 회사인가 보더라고요. 아이, 너는 여자친구분 놀라시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원래 재벌가 왕자님한텐 이런 러브스토리 정도는 있어줘야지. 안 그러냐?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며 웃는데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바보처럼 서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그날 일을 몰라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이를 망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둘 다 눈에 콩깍지가 생겨서 모르는 거지 현실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해버렸으니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요.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하신다며 서둘러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친구네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재벌집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제 생각대로였어요.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약속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부모님은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당황해서는 부모님께 급하게 전화하더군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고요. 남자친구가 전화하고 나서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온다고 빨리 오라고 호들갑이야.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게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하는 건데.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 저기 전현이 임신했다고? 엄마, 내 여자친구한테 전원이 뭐야? 너는 얌전히 있다가 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라니까. 네 동생 그 꼴 당하는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니? 엄마, 내 여자친구는 달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금방이라도 저를 뚫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는 얼마나 매서운지 저는 무서워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그런 모습에 남자친구는 애써 제 편을 들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만이 눈을 질끈 감아도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 하시더니 뒤에 있던 비서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믿기는 개뿔. 난 개뿔도 없는 것들 절대 안 믿어. 저 순진한 얼굴 하고 와서 뒤로는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게 뭐야. 차라리 집안 좋고 싸가지 없는 게 100번 낫지. 김비서, 전현 신상 받아가서 전현에 대해서 싹 다 알아봐.
병원 의료기록까지 싹 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저를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저의 신상을 가지고 가서 싹 다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다 알아오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에게까지 전화해서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말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신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으시니 무슨 수를 써서든 저와 남자친구를 찢어놓으실 것 같았어요.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남자친구를 포기하고 헤어지기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서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 상처받지 말고 아이만은 지켜내 혼자라도 키우자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애초에 서로 맞지 않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라는 남자가 저에 대해 조사를 다 마쳤는지 웬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그 서류 봉투를 보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침이 꼴딱 넘어갔습니다. 아이씨구, 서운대? 이거 뭐 전문대 그런 거니?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대학이라고.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대학이야? 보육원? 너 심지어 보육원 출신이야? 잠깐. 너 이름이 윤석영? 30분 만에 저에 대한 조사를 끝낸 어머니는 하나하나 읽으며 무시하시더니만 갑자기 제 이름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봉투에 적힌 내용을 보시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긴장해서 손에 땀이 찼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적혀있길래 저러시나 싶어서요. 엄마, 사람 앞에다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그래? 남자친구와 어머니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뺏으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놀라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이름이 윤석영 맞아? 정말 희망보육원 윤석영 맞냐고? 어머니의 눈동자가 얼마나 세차게 흔들리는지 순간 저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방에 있던 남자친구의 동생까지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놀라고 말았어요. 방에서 나온 남자친구의 동생이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야? 희망보육은 윤석영이라니? 설마 나 어릴 때 구해줬던 그 언니 말하는 거야? 너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제가 어릴 때 보육원에 있을 때 저의 심장 수술을 시켜줬던 그 가족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바로 그 어린 날 나쁜 놈들에게 목발을 빼앗겨 바닥에 넘어졌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았던 기록까지 확인한 어머님은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 그때 그 석영이, 어머, 내가 어떻게 너를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옛날에 너 구해줬던 초등학생이 석영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 언니 아니었으면 나 그날 도랑에 빠진 채 몇 시간을 혼자 있었을지도 몰라. 남자친구도 그날 일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 이후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으니 그 이야기 속 여자아이가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만하죠. 저도 그때 일을 잊고 산 지 오래됐으니까요. 미안하다 석영아.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렇게 모질게 군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이 들수록 사람한테 데이다 보니 이 세월이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어머니는 저에게 바로 사과하셨어요. 절대 제가 고아이고 전문대를 나왔다고 무시하려던 게 아니랍니다. 단지 저의 조건만 보고 제가 당신의 아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신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얼마 전에 시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육원 앞에서 도와줬던 바로 그 동생이요. 그 동생이 다리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뒤 완전히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단 근육이 더 좋아져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집에서는 보조기구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집안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꾸준히 계속 재활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재활을 담당했던 남자와 둘이 눈이 맞아 연애를 했답니다.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여동생의 옆에서 살뜰하게 챙기는 남자의 모습에 가족들 모두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둘의 교제를 허락했대요. 특히나 여동생이 남자를 너무 믿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얼마 뒤 둘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답니다.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아예 동생의 병에 대해 모르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많은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물론 조건만 놓고 보면 그 남자가 많이 부족했지만 시댁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팠던 딸이 원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모든 결혼 준비는 시댁에서 도맡아 했대요. 집이고 결혼 준비고 모든 비용은 전부 다요. 남자가 착한 심성 말고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남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미안해했지만 시댁이야 돈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요.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요. 그러던 중 미루고 미루다 결혼식을 3주밖에 남기지 않고 상견례를 했답니다. 남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일이 바빠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다고 해서요. 결국은 결혼식 첨창장까지 다 보내고 나서야 상견례를 했다네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서 남자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딘가 좀 이상했답니다. 분명 남자에게 들었을 땐 남자의 부모님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순박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남자의 어머니라는 분이 특히 좀 이상했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기엔 영 아는 것도 부실하고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분명 사투리도 심하게 쓰신다고 했는데 사투리도 거의 쓰질 않고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꼬치꼬치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한 얼굴의 남자가 애써 말을 돌렸대요. 어머니께서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느라 이렇게 좋은 호텔에 고급스러운 식사 해보시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긴장하셨나 봐요. 장인 장모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러실 수 있지. 식사들 좀 하세요. 남자는 애써 말을 돌렸지만 평생 그 큰 회사를 운영해 오신 시아버지께서 이상하다는 낌새를 못 알아차리셨을 리 없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비서를 시켜 남자의 집안을 캐보라고 시키실 참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 때문에 상견례 장소에 늦게 도착한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 옆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남자친구가 이상해서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남자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을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아줌마, 연기 똑바로 안 하면 돈 못 받을 줄 알라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일을 이따구로 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상하고 눈치 못 챘을 것 같아? 당신들 때문에 내 결혼 파토나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나도 갑자기 연락받고 온 거라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결혼식 날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게 네가 약속한 돈부터 먼저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연기 잘하는 예쁜 애들 돈 먼저 안 주면 안 움직인다니까. 저 병신 같은 년이 결혼 준비하게 돈 좀 달라니까 자꾸만 카드 주잖아. 안 그래도 식만 올리면 내 앞으로 사업체 하나 넘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이 호텔이라도 달라고 할 거니까. 남자친구는 자신의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남자가 여동생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 옆에서 봐왔던 남자친구다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안 순간 눈이 뒤집혔던 거죠. 남자친구는 그대로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박살을 내줬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기죄로 남자와 부모로 위장한 사람들을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남자는 사기 전과가 이미 있는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여동생을 목적으로 시댁에 돌아왔던 겁니다. 다행히도 결혼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인간들은 죗값을 치렀지만 그 일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져 몇 년 동안 헤어나지 못했답니다. 그 이후 집안에 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리 뒷조사를 하고 채용했다네요. 그랬으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석영이 너를 못 알아보니. 내가 네 이름만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아무도 못 믿으시겠죠. 저도 제 생명의 은인이신 분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미안해. 그렇게 수술비만 주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내내 마음 쓰이고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다행이다. 몸은?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괜찮은 거야? 네, 지금은 너무 말짱해요.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대요. 아유, 다행이다. 석영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시어머니는 저를 와닥 껴안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어요. 남들은 세상 참 좁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났던 일도 저에겐 너무 특별했고 어른이 되어 남편을 만나 아기를 가지게 된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행운이었어요. 저는 겉으론 항상 밝은 척 긍정적인 척하며 살았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내 고아에다 선천적으로 병까지 가지고 태어난 제가 참 재수도 없는 애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뭘 해도 외롭고 별 볼 일 없는 애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한 거였더군요. 제 인생은 전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저를 쏙 닮은 딸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조리원에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아이 낳고 조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쉬면서 호강해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맞나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제가 유기견 봉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곤 시아버지께서 회사 내에 팀을 꾸려 기업 내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특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 항상 고민이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배려와 선의도 계속 받아봐야 익숙해지는 거야. 앞으로 석영이 너도 우리 집 식구니까 우리가 가진 거 누리는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익숙해지렴. 저는 180도 달라진 제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저에게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는 제 곁에도 저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뜻깊은 인연이 닿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프리랜서입니다. 연애를 8년이나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 남편인 이호철과 만난 것은 직장에서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작은 공방을 시작했어요. 그때 거래처 중 한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오빠였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사람이 되게 둥글둥글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외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투나 행동, 특히 웃는 모습이 그랬어요. 뭔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경계심을 확 낮추는 웃음.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지 싶었다니까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데이트 신청을 받아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귀어달라는 고백에 단번에 오케이 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상대로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결혼에 큰 의미를 두는 편도 아니고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빠와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다니고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간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지요. 사귄 기간이 5년째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는 걸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연애 7년차가 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시작했어요.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예식장 예약에 웨딩 촬영까지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정신없었죠. 그런데 청첩장을 결정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오빠가 결혼을 좀 미룰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미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좀 집안 분위기도 그래. 영미 상황도 말이 아니고 그 와중에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 영미는 오빠의 하나뿐인 여동생으로 저와 동갑입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제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이 지난달이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렇게 갑자기?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내색 없었는데? 그 새끼가... 또 생각하니까 빡치네. 하여튼 그놈이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애라고 하더래. 그래서 자기 호적에 올려야 된다고. 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라니? 거기다 그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 애 못 준다고 행패를 부렸다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가씨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달 만났던 것도 혼자서는 산부인과에 갈 자신이 없다고 함께 가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만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가씨는 좀 어때? 많이 놀라셨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너 영미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저는 역시나 문제가 됐구나 싶었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눈을 피했어요. 오빠는 그런 얘기를 왜 숨겼냐고 펄쩍 뛰더군요. 저는 아가씨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얘기를 한다고 했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오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비밀로 하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둘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 너도 짐작했겠지만 유산했어. 그 때문에 가족들도 모두 알아버렸고 문제는 영미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뭐라고? 많이 심각해? 심리상담은 알아봤어? 뭐야, 심리상담이라니. 너 지금 우리 영미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처받고 힘든 사람은 아가씨잖아. 심리상담 받아보면 마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야. 정신병자라니. 그리고 요즘 심리상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해. 저는 자기 동생을 어떻게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말하느냐고 소리치는 오빠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 사촌 언니가 회사의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공방 일을 도와서 함께하는 중이에요. 물론 언니도 그 일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였는데 제가 심리상담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오빠에게도 열심히 설명을 했죠. 오빠는 제가 더 언성을 높이며 정색을 하자 헛기침을 하면서 그런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가씨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오빠에게 보내줬어요. 저희의 결혼은 그렇게 뒤로 밀렸어요. 저는 불만 같은 거 하나도 없었죠. 당연히 아가씨의 정신건강 쪽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희는 해가 바뀌고 나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가족들과 친지분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몇 명만을 모시고 진행됐어요. 오빠가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죠.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터졌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 어른들이고 오빠고 아가씨를 그대로 방치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가씨를 그냥 두면 어떡해. 한두 살 애도 아니고 말했어. 상담 받아보라고. 그럼 내가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 아니, 오빠 여동생이잖아. 그것도 못해? 그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사실 연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문제에까지 그런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오빠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야? 아가씨야? 아니면 소문이야?
내가 하는 일이 영업인데 평판 소문만큼 무서운 게 있는 줄 알아?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화를 냈어요. 당연히 오빠는 저의 그런 반응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죠. 모처럼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어요. 오빠와 대판 크게 싸우고 나서 저는 아가씨에게 연락을 취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물론 나오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제가 부탁이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나왔죠. 저는 아가씨가 좋아하던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후식이 나오면서 저는 아가씨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좋아요. 아가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해주세요. 저 다 들을 준비돼 있거든요. 누군가의 욕을 해도 좋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가씨 전용 대나무 숲이 돼줄게요. 아가씨는 제 얘기가 끝나자 한참을 가만히 제 얼굴만 보더라고요. 저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죠. 그렇게 제 얼굴을 보던 아가씨는 잡힌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것만 기억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거든 함께 가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촌 언니 얘기를 했지요. 심리상담을 혼자 가는 게 두렵다면 걱정 말고 제게 연락하면 된다고 했더니 조용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와 헤어진 이후 몇 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자주 아가씨와 연락을 취했어요. 특별한 얘기가 오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잡담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가씨도 점차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씩 제게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영미한테 자주 연락하나 봐. 엄마가 영미가 외출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너 만난다고. 뭐 그렇지. 그냥 우리 공방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 들어보지 않겠냐고 권했을 뿐이야.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을 좀 주고 싶었거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실 영미 그렇게 되고 나서 다들 나 부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부끄럽다니? 누가? 아가씨가? 왜? 아가씨가 왜 부끄러워해?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이런 것들 자랑하고 다닐 얘기는 아니잖아. 거기다 영미는 히키코모리 기질도 보였고. 아니, 떠벌리고 다닐 건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니잖아. 아니,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거기다 정신병원 다닌다고 소문까지 나봐. 소문? 아니, 오빠는 도대체 저번부터 왜 그렇게 소문에 집착해? 오빠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심리상담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제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이상하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렇잖아. 아니, 넌 아무렇지도 않아? 입장을 바꿔봐. 가족 중에 영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병원 데리고 갈 수 있어? 있어. 내 가족의 정신건강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빠는 제 대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피했어요.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었지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오빠를 보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겠구나 싶었죠. 연애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걸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맘때부터였어요. 저희는 결혼 이후 각자 자신의 수입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어요. 오빠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가족 카드를 사용했죠. 저도 오빠도 같은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그 통장에 입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죠.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은행 볼일 같은 경우는 오빠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공방 살림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했기 때문에 오빠에게 고마웠어요. 결혼을 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댁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시집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답니다.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제사도 전혀 지내고 있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도 그냥 가까운 곳으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하실 정도였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느꼈지만 친척분도 몇 되지 않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어머님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다고 했죠. 뭐하러, 됐어. 그래도 시집 오고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신데 내가 해드리고 싶어 그래. 오빠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집을 부려봤지만 오빠는 제 결정을 끝까지 만류하며 말했어요.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돼. 해마다 해드릴 자신 있어? 미역국 끓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해도 어디 그게 쉬워? 그냥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엄마 가방 좋아하시는데 그냥 예쁜 백이나 하나 선물하고 말아. 저는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지만 오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어요. 정말 선물 하나면 충분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난 오빠 말대로 그냥 선물만 드리고 넘어가는 게 더 신경 쓰여. 친정에서는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아침엔 미역국을, 저녁에는 면 요리를 가족끼리 다 함께 먹으면서 축하를 했거든요. 결국 오빠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식당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아가씨도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인상을 쓰며 굳이 불러야겠냐고 했어요. 요즘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 내가 얘기할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졌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씁쓸했지만 다음에는 함께 하자고 했죠. 그런데 언니, 그 전에 언니가 말했던 곳 있잖아요. 어디요? 아, 우리 언니가 다닌다는 곳이요? 네, 거기 저도 다녀볼까요? 망설이면서 심리상담에 관한 얘기를 아가씨가 먼저 꺼내더라고요. 사실 몇 번이고 권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서두르지 말자 싶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대신 사촌 언니의 허락을 받은 뒤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아가씨에게 알려주기만 했죠. 그런데 드디어 아가씨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물론이죠. 그럼요. 저랑 같이 갈까요? 시간 괜찮아요? 긴장한 목소리로 제게 의사를 물어보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우리는 센터에 연락을 취해 곧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식사는 우리끼리만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정식으로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죠. 오빠는 지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제가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래. 그리고 아가씨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잖아. 그럼 조용히 다녀와. 되도록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게. 약 처방 받으면 절대 동네 약국은 가지 말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오빠, 무슨 심리상담에 약 처방을 받아. 아니야? 그럼 됐고. 오빠가 무신경하게 다행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제발 뭐든지 알아보고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길게 한숨을 내셨어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절대 아가씨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오빠는 잔뜩 귀찮아하면서 알겠다고 했죠.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됐어요. 저는 깔끔하기로 소문난 한정식으로 예약을 했죠. 무조건 꼭 룸이어야 한다고 오빠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소란스러운 곳을 싫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살짝 무리를 좀 해서 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모시러 가고 싶었지만 두 분께서는 들릴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돼도 두 분은 물론 오빠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오빠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톡을 보낸 이후에 아예 전원이 꺼졌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드디어 두 분이 오셨죠.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까지 엄청 근사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시장하시죠? 오늘 엄청 근사하세요. 중요한 자리였나 봐요. 아니, 그럴 일이 좀. 아버님께서는 헛기침을 하시며 말을 얼버무리셨죠.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잡으시고는 어머님께 빨리 움직이라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내부를 둘러보시던 어머님은 시큰둥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큰 곳으로 잡았어? 노인네들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은 전혀 달랐죠. 여기 오기 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나 신경이 쓰였어요. 오빠가 많이 늦네요. 죄송해요. 남자가 밖에 일하면 다 그렇지. 됐다. 우리끼리 시작하자. 어머님께서는 빨리 밥 먹고 일어나자고 재촉이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곧 오빠도 들어왔죠. 저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회사 일이 늦게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식사 시간 동안 두 분이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을 권했지만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도통 드시질 못했어요. 속이 많이 불편하세요? 소화제라도 좀 사올까요? 일 없다. 그냥 빨리 먹고 일어나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고 하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시니 기운이 빠졌죠. 저는 서두르시는 어머님께 생신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전에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딱히 기뻐하시는 눈치가 아니시더라고요. 뭐 쓸만은 하구나. 어머님 반응에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죠. 식당을 나서는데 오빠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득 안고 혼자 돌아와야 했죠. 그 일이 있은 뒤로 저와 오빠 사이는 냉랭한 기운이 돌았어요. 오빠는 제가 벌일 일이면서 왜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오빠에게 실망했죠.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은 오빠의 승진 소식 덕분이었어요. 회사 동기들 중에서도 빠른 편이라고 했죠. 오빠도 엄청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오빠 그럼 승진턱 우리 집에서 할까? 결혼할 때 회사 사람들 하나도 안 불렀잖아. 요즘 누가 그런 거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동기들 중에서 오빠가 빠른 편이라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저는 섭섭한 나머지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간만에 좋아진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죠. 오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너 바쁜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 나 너 힘든 거 싫어. 응? 저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기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 승진톡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커피차를 직장에 넣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오빠가 또 유난스럽게 한다고 할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를 회사로 보냈어요. 나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오빠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보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아니, 커피 정도는 돌려도 되지 않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불편하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좀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승진 빠르다고 말들 많은데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진짜.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길 나대는 거야? 뭐? 나댄다고? 이 일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야? 남편 회사에 음료 좀 돌린 걸로? 그래, 내 기준엔 그래. 앞으로 내 회사 일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오빠는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머릿속이 온통 멍했어요. 정말 제가 선을 넘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오빠가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라도 겪게 되는 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늦게까지 공방에 불을 켜고 앉아서 주문 들어온 것을 정신없이 만들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닫힌 공방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간 오빠였죠. 저는 잔뜩 굳은 얼굴로 공방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등 뒤에 숨기고 있던 한 손을 내밀더군요. 장미였죠.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지. 내가 알아서 동기들 점심 대접했던 상황이었거든. 그래도 자기가 나 챙겨준다고 해준 건데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 거야? 그럼 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미안. 화 풀어. 응? 저는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는 오빠의 앞에서 결국 한 발 양보하고 말았죠. 오빠는 공방 일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회사 일은 충분히 자기가 잘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승진이 제일 빠를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기분이 풀어진 저는 알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이때 무언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큰 실수였죠. 그 일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무슨 일인지 공방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을 정도라 늦은 시간까지 공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희 공방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진행했는데 대부분은 오전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고 하면서 5명이 저녁 시간을 신청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공방에서 지내야 하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어요. 한창 수업을 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강의가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친구는 급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나 지금 온라인 강의 중이야. 이제 30분이면 끝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뭐? 강의? 너 오늘 너희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우리 호텔에서 파티하는 것도 몰랐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창립 기념 파티? 그런 얘기 없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다들 참석해서 한창이야. 아니, 난 또 너희 남편은 아예 참석을 안 하나 보다 했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오잖아. 내 담당이 아니라서 회장 안에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너희 남편 확실해. 네가 저번에 보여준 결혼사진에서 본 사람이랑 똑같던데? 회사 이름이 뭔데? 친구는 회사 이름을 말하면서 맞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죠. 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내조도 안 하고 그래. 아이, 그리고 너희 남편도 그렇다. 아무리 네가 바빠도 그렇지 다른 여자랑 이런 날에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다른 여자랑 들어왔어? 어떤 여잔데? 모르지 그건. 그냥 나도 회장에 들어가는 모습만 봤어. 아이, 잠깐만. 내가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사진 보내줄게. 친구와 전화를 마치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최근 바빴다고는 하지만 오빠가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말만 했으면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보드에는 오는 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죠. 그저 오빠가 저녁은 먹고 들어오겠다고 아침에 남겨둔 글자뿐이었어요. 저는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친구에게서 사진이 몇 장 전송됐어요. 파티가 끝났다고 하면서 오빠와 처음 보는 여자가 다정하게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네, 확실하게 오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친구에게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오빠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봤던 멋진 차림은 어디 가고 아침에 나갔던 옷 그대로였죠. 저는 저녁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었어요. 오빠는 야근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이에요.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이 별로라서 반도 못 먹었다고 하면서 라면이라도 먹어야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씻고 나올 때까지는 저는 불뚝불뚝 솟아오르려는 감정을 최대한 억눌렀어요. 지금의 제 기분을 그대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면을 끓인다고 물을 받는 오빠의 등 뒤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 오늘 창립기념일인데 야근을 했어? 가스불을 켜려던 오빠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오빠는 무슨 야근을 호텔 홀에서 했나 봐. 거기서 편의점 도시락을 줬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는 오빠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빠의 눈이 엄청 커지면서 사진과 저를 번갈아 봤죠. 설명해봐. 부부 동반으로 모이기로 했다는 오늘의 그 행사장에 왜 오빠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들어갔는지. 나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창립기념일 파티가 있다는 말 왜 안 했어? 오빠 승진한 이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너 많이 바빴잖아. 그래서 그랬지. 아무리 바빴어도 오빠가 말했으면 일정 다 조정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임원들이랑 특정 직급 이상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하한 자리였어. 그런 자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 배려해서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어. 오빠는 공방일에 정신없는 제게 그런 부담까지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저는 함께 등장한 여자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군데 이런 자리에 함께 등장한 건데? 동기야.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혼자 오기 어색하다고 그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야. 오빠는 동기일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당장 전화라도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나 자기가 외도한다고 의심이 된다면 동기들한테 다 연락해서 확인시켜주겠다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면 확인시켜줄게. 날 의심하는 마음이 그걸로 해결된다면 까짓거 뭐가 어렵겠어. 정말이지? 그냥 동기인 거.
그럼, 진짜야. 난 그냥 자기 힘든 모습 보기 싫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움직였어. 미안해.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숨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오빠는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호텔에 친구가 일하고 있다고 했죠. 결혼식에 오기로 했는데 출장 때문에 오지를 못해서 사진만 보냈다고요. 오빠는 떨떠름한 얼굴을 잠깐 하더니 금방 얼굴을 바꾸더군요. 앞으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요.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어요. 뭐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순 없지만 시원하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가씨의 심리 상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고 공방에서 만들던 작품을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평소보다도 많이 밝은 얼굴로 나온 아가씨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사서 가자고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공방으로 들어온 우리는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들던 것을 마무리했어요. 아가씨는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못했던 아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었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완성이 되는 날이었죠. 저는 오늘을 위해서 공방까지 닫았어요. 아가씨는 완성된 물건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아가씨가 좋아하던 라떼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곁에 앉았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언니... 고요한 공방에 아가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언니, 우리 오빠 사랑해요? 의외의 질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애를 8년이나 해서 그런가? 초기처럼 두근거리는 기분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 사랑하고 있죠. 오빠는 아니에요, 분명. 저는 단호한 아가씨의 말에 잠깐 숨을 멈췄어요. 아가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도망가요. 더 있다간 언니가 상처받을 거예요.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을 가라니요.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 오빠 다 한 통속이에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제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아가씨의 양팔을 붙들고 무슨 일인지 다 얘기를 하라고 다그치게 됐죠. 아가씨는 예상과는 다르게 침착했어요.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제 손을 떼어내더니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이게 무슨... 웨딩 촬영을 한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오빠였고 여자는 창립기념일에 함께 갔다던 사람이었죠. 아가씨는 사진을 넘겨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으로 넘겼어요. 아주 달달한 웨딩 사진이 연속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중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망치로 세게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가씨는 안타까운 눈빛을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했어요. 회사 이사님 딸이래요. 승진한 것도 그 여자랑 결혼이 내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랑 결혼한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나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대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세 사람은 내가 좋아질 때까지만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얘기 끝났어요. 언니는 한 번도 이상하다는 생각 못했어요?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물론 이상하게 생각은 했죠. 하지만 워낙 어른들께서 강경하게 나오시니 저는 가풍이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심리상담 받겠다고 한 이유, 오빠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언니 계속 이혼만 당하겠다 싶어서. 아가씨, 그럼 아가씨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심리상담 얘기한 날부터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숨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가씨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에 대한 배신감만큼이나 아가씨에 대한 배신감도 컸죠. 아가씨는 방금 완성한 것을 품에 소중히 안고서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니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 아가씨! 미안해요. 늦게 말해서.
저는 울컥한 마음에 아가씨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시원해졌어요. 아가씨는 이 길로 집을 나가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이미 짐가방을 택배로 보냈다고요. 저는 어디로 가든 꼭 연락하라고 하고는 집으로 갔어요. 물론 가는 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죠. 정말 가관이더군요. 우리는 아예 혼인신고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혼인신고는 오빠가 혼자서 하러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아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건강보험료도 각자 일이 있다 보니 하나로 합치지 않았고 은행 업무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모두 오빠가 담당했으니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볼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짐을 급하게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했죠. 가족들은 펄쩍 뛰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셨지만 다 사실이었죠. 저녁에 저를 찾는 오빠의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챙겨온 짐을 하나씩 풀면서 저는 오빠와 함께 했던 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결과로만 보면 저는 사실혼 상태의 동거녀일 뿐이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했죠. 사촌 오빠가 변호사였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오빠를 올가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았어요. 사촌 오빠는 이를 갈면서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고 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오빠의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1층 로비에서 오빠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헐레벌떡 그가 달려오더군요.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의 팔을 뿌리쳤죠. 그저 큰 소리도 못 내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제 어디 갔었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회사까지 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저는 오빠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내가 남편이라는 곳에도 못 와?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바라보더군요. 오빠는 허둥대며 제 입을 막았어요. 교양 없이 왜 그래?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그런 오빠를 밀치며 외쳤어요. 교양? 그래! 넌 교양이 얼마나 넘쳐서 나랑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도 안 했니?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얘기를 해? 당장 나가자니까! 왜?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너랑 8년을 만났어. 한 집에서 15개월을 살았고 나는 너랑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오빠 얼굴에 던졌어요. 오빠는 주위 눈치를 보면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뽑아둔 사진을 주변에 뿌렸어요. 오빠가 허둥거리며 사진을 줍는데 일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슬쩍 주워들더군요. 제가 뿌린 사진은 우리의 웨딩 사진과 지난 10여 개월 동안 함께했던 사진들이었어요. 오빠는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던 사진을 낚아챘어요. 제주도 좋아. 나랑 웨딩 사진 찍고 얼마 전에 또 찍었더라? 여자는 누구니? 여기 이사 딸이라던데. 그 여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너 이러고 살았던 거 알고는 있대? 조용히 못해? 소설 써?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정신이 나간 건 너지? 오빠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제 팔목을 세게 비틀어 쥐었어요. 아픔에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람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오빠 앞을 한 여자가 막아서더군요. 웨딩 사진을 찍었다는 그 여자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빠는 당황하며 입을 뻐끔거리기만 했죠. 저는 급하게 그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15개월 살았어요. 이 자식한테 속아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어제 알았지만 이 남자 내 남편이었어요, 어제까지. 그 여자는 한쪽 눈썹을 올리더니 오빠를 지나쳐 제게 다가왔어요. 오빠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깔끔하게 무시하더군요. 그녀는 제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프린트 사진을 내밀었죠. 오빠가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지만 언제 나타났는지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방금까지 우리를 구경하던 사람들로 소란스러웠던 로비는 오빠가 발버둥 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다 합성이라고요. 저 믿죠? 저 여자 정신 나간 여자예요. 합성? 정신 나간 여자? 여기서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겠지. 그녀는 모든 사진을 다 넘겨보고는 오빠를 잠시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꺼내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침만 꼴딱 넘기며 그녀를 바라봤죠. 우선 여기는 회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할 만한 것은 아니군요. 내일쯤 전화 주세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가죠. 저는 제 명함 역시 그녀에게 전달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빠는 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허둥거리며 그녀를 따라 들어갔죠. 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음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공방으로 불렀어요. 그녀는 하루였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죠.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한테서 듣지 못한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그녀는 묵묵하게 제게 휴지를 전달하고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당신만 원한다면 그 인간 회사에서 쫓아내는 건 물론이고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나는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저도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럼 저희 변호사단 붙여드릴게요.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 배상도 받아내셔야죠. 그녀는 거듭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고맙다고만 했죠. 오히려 제가 고맙죠. 개인적인 일로 결혼이 급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거든요. 긴 한숨을 내쉬던 그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잠시 인상을 썼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죠.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나름 제 목표에 결혼이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때문에 아버지가 권해주는 자리에 별 생각 없이 나갔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 발목 잡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일 줄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하나만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 인간이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이상 보여줄 생각이에요. 이 판의 모든 가해자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저 역시 바라는 바예요. 그렇게 그녀가 가고 나서 오빠가 찾아왔어요. 공방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덩치 좋은 분들이 막아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가 가면서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오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따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누가 할 소리? 내 인생은 이미 너 때문에 엉망이야, 알아? 오빠는 덩치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시댁 어른들까지 공방으로 찾아왔죠.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님 생신날 그날 상견례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초췌한 얼굴을 한 두 분에게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싸늘하게 말했죠. 아버님께서는 화를 꾹꾹 눌러 참는 듯이 말을 꺼내셨죠. 다 알았다고 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회사를 찾아가? 제 발로 제가 간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가만히 두고 봤더니 너 아주 되바라졌구나. 제가요? 그럼 아드님은 어떤데요? 제가 되바라졌으면 아드님은 사기꾼인가요? 제 말에 아버님은 숨이 턱하고 막힌 얼굴을 하시고는 제게 손가락질만 하셨죠. 곁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셨어요. 저는 냉큼 한 발 물러섰죠. 어떻게 회사에 가서 그런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지 않고서야! 댁내 아들이 어떻게 되든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죠. 뭐, 댁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글쎄요. 저보다는 그쪽 아드님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쪽도 저도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거든요. 어머님은 이를 악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 오셨어요. 초반에는 아버님이 말리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곧 뒷짐을 지고 서 계셨죠. 뒤에서 보고만 있던 사촌 언니가 뭐 하는 짓이냐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죠. 시댁 식구들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제게 온갖 욕을 했어요. 공방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자 두 분은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다무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촌 오빠는 우선 접근 금지 신청부터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로펌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는 그곳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인지 한바탕 얘기를 하더니 솔직히 자기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인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사촌 언니는 공방을 좀 닫고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언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와서 행패를 부리면 부려보라고 했죠.
그만큼 더 자신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끝이 보이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빠가 공방에 나타났어요. 살기등등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 페인이 따로 없더군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는 살려달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잠시 내가 눈이 돌았나 봐. 미쳤었지.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늦었어. 난 너 용서 못해. 죽어도 절대로. 나 이대로 가면 진짜 죽어.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났어. 무슨 말도 듣도 보도 못한 지방으로 가래. 거기에 무슨 소송이 어쩌고 하면서 집에 자꾸 날아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 한 번만 봐줘라. 오빠가 저를 붙들려고 손을 뻗자 저는 몸서리를 치며 뒷걸음쳤어요. 제대로 읽어보지 그래? 그 소장들. 거기에 보면 접근 금지 명령도 있을 텐데. 야, 너 진짜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야. 빨리 꺼져. 접근 금지 어겼다고 신고하기 전에. 오빠는 욕을 짓거리며 저를 노려보고는 공방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전 놀라기는 했지만 차분하게 사진을 찍어두고 망가진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두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배상을 받아낼 생각이었거든요. 법정 공방은 이어졌고 결론은 저와 그녀의 승리로 끝났어요. 당연한 일이지만요. 저는 신혼집으로 살던 곳을 포함해 배상금을 두둑하게 받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 식구들이 살던 곳도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다들 흩어져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회사를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질색하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제 발로 뛰어나가도 나가야 할 상황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길고 긴 나쁜 꿈 꾸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생활도 안정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에게도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이 왔죠. 저는 모든 일을 다 얘기했고 아가씨는 피부치라 마음은 아프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무슨 일이 있거든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빠와 결혼 얘기가 오갔던 그 여자도 몇 번 제품 주문을 한다고 공방에 오다 보니 이제는 친구가 됐답니다. 비록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일부분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얻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공방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